지금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 자주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느낀다.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느끼고 안심하고 있다가 터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폭이 OECD 내에서 최고를 찍고 있다. 5년간 두 자릿수대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나라는 OECD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곳들이 태반이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자릿수대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만 두 자릿수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에서 집값 하락 끝나고 다시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닐 거다. 왜냐면 대부분의 나라는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이 저금리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때 올라간 거품이 빠지는 거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2017년으로 집었지만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문제가 됐던 거는 2014년 7월에 초이노믹스, 그리고 그 이전에 MB 박근혜 정부에서 펼쳤던 전세자금 대출, 요것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였다가 나중에 천천히 올렸다면, 그것도 요 수준까지 안 올리고 거의 요 정도로 올렸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올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도 이렇게 가계부채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거품도 심하고 위기도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위기에 익숙해지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나라도 위기가 굉장히 오래돼서,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굉장히 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오래되고 자산 양극화가 오래되고, 그리고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면요, 여러분들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막 영상 올리고 막 기사 내고 그러죠. 내 집값이 올라가면요, 부담만 늘어나지 내가 사는 집값이 올라가서 내가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게 있어요? 내 집이 7억이었는데 16억이 됐다고 해봅시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2배 이상 올랐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집 팔고 똑같은 집 살려면 16억 들어요. 옛날에 7억에서 8억 집 갈아타려고 하면은 지금은 16억 집 팔고 20억 주고 사야 돼서 1억으로 갈아탈 수 있었던 거 4억 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집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세요, 이런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부추겨서 다주택자들은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죠. 이게 현실인 거고, 그리고 이 가계부채의 주범들은 보통 청년층에서 많이 나왔죠. 이런 뭐 특례 보금 자리로 이런 것들을 푸니까 어디서 많이 받았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1인당 대출 규모가 갑자기 급증을 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 이때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는데, 많은 업자라고 할게요. 업자들이죠. 솔직히 수수료 받아 처먹고 강의료 받아 처먹고 그러면서 팔아가지고 차익 받아 처먹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 말에 넘어가서 코로나 터지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건 저금리 기조로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지금 안 사면은 계속 4년치 전세가가 올라갈 거라서 당신의 연봉은 다 전세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집 사라. 그게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돈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22년 8월에 거짓말이고 다 뽀록 났죠. 그런데 그런 말 듣고서 막 빚내서 집 산 사람들, 혹은 빚내서 집을 못 사니까 주식이나 코인으로 한탕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한탕주의 만연하게 만들어서 청년층 부채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보통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까지 가면은 한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안 넘어가는데, 청년층들은 모르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은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될 청년층의 빚, 여기에다가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전세가 안 떨어진다고 언론에서 부추겨가지고 그 청년들의 전세 자금 대출 빚, 이런 것들까지 겹쳐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체율은 껑충 뛸 수밖에 없죠. 특히 청년층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5대 은행의 연체율도 기존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많이 늘어난 데는 근 2배까지도 늘어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빚도 자산이다. 그러니까 빚 내서 레버리지로 무조건 투자해라. 그게 아니고 빚도 자산이란 말은 자산 중에서 순자산과 빚을 합해서 빚도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산은 순자산 더하기 빚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억집 한 채다. 이게 내 전재산이다. 라고 했을 때 대출 5억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억 자산가인데 순자산 5억에 대출 5억이죠. 그냥 빚도 자산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말인데 이걸 막 속여가지고 말장난 해가지고 빚도 자산이니까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내는 거고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보통 그렇게 빚을 능력이 있어서 내가지고 빚을 내는 경우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 8, 90% 이상 확신이 있어야지 빚을 내서 뭐 사업을 한다든가 혹은 빚을 내서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건데 그냥 무조건 번답시고 선동해가지고 도구나 가구나 빚 내가지고 다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니까 저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연끌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팔리지도 않는다.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 떨어진 가격에 팔면은 나한테 빚만 남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연체율을 넘어서 부실채권도 심화되고 있죠. 부실채권 4조 돌파했다. 문제는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 부실채권이 4조 164억 원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6천억 정도 늘었다. 아, 그렇게 많이 는 거 아니네. 가계부채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있죠. 뭐예요? 상반기에 5대 은행에서 부실채권 2.2조 상매각했다. 이거 줄이고 나서도 4조가 남았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고정이하 여신이라는 건 3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소리예요. 부실채권이 저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다 집 연끌한 사람들이 못 갚는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집 연끌한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연끌해서 갚고 있어요. 다른 데서 빚을 내서라도. 왜냐면 다른 것들은 적당히 무마할 수가 있는데 주담대는 무마가 안 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렇게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자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세 이자 지출 보세요. 지금 전세입자들한테 떠넘기려고 언론이 난리치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가 안 떨어진다 해가지고 전세가 싸게 안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대량의 입주가 들어왔는데 전세가 안 떨어지고 전세가가 오른다. 전세 역전세난이 아니라 전세 대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담합해서 전세가를 올려요. 거기다가 그 대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빨리 안 들어오더라도 버틸 수 있게, 집값 안 떨어지게 버틸 수 있게 금리를 3%대로 굉장히 싸게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전세 매물이 동일 매물 묶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세대수의 절반 이상이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 전세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건 담합해서 안 떨어뜨리고 있을 뿐이지. 이게 뭐 말적으로 우리 단지 담합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언론에서 담합하라고 부추기잖아요. 전세 난 난다. 왜냐면 공급 부족이 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고. 거기다 자영업자 역시도 비폭탄 중이죠. 지금 연체액이 7.3조 원이고 자영업자 대출은 1043조 원으로 역대 최대다.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분기 연속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1분기 1033조 7천억 대비로 9조 5천억이나 불어난 금액이다. 1043조 원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이 100조에서 76조로 줄었다. 축하 우리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요, 대출 연장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더 많은 대출로 버티고 있는데 그냥 정부에서 보증해주고 있는 게, 밀어주고 있는 게 그쪽 실적만 보면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9조 5천억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그리고 연체액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게 뭐가 안전한 거고 뭐가 괜찮냐. 그러니까 안전하다 저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역시 집을 산 사람들도 지금 파산이 급증하고, 그래서 특히 2030 세대에서 파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경매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경매는 많이 늘어났어요. 경매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서가 아니라요, 6개월에서 1년 전에 파산한 사람들이 늘어나서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회생 파산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앞으로 경매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뭐 강남권 경매 엄청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감정가 28억 원대
양천구 아파트. 양천구에서 28억 원대 나온 목동입니다. 목동 재건축이에요. 22억 원에 매각 진행. 이게 다 경매 상황입니다. 26억 원대 송파구 아파트. 송파구 계속 뜬다고 그랬죠? 16억인데도 계속 경매가 진행 중이죠. 계속 유찰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19억 원대 강남구 아파트. 15억 원에 매각 진행. 계속 이런 식으로 유찰이 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등기도 안 되는 거 몇 개 가격 뻥튀기 시켜가지고 지금 몇 달째 등기도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가지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당장 집 사세요. 그러면서 부동산원에서도 그런 거 다 통계로 넣어주고.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욕할 때가 아니다. 잘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통계 조작하는 건 잘못됐는데, 이번 통계는 그래서 얼마나 똑바르게 가고 있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때요? 지금 미국 국채금리 4.8% 나왔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1360원대 돌파했었죠. 뭐 지금은 55원 뭐 이 정도였는데, 방송 직전에 봤을 때 55원 정도였는데 60원대 돌파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환율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문제는 미국이 이제 11월에 금리 동결할 것이다, 이런 여론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는데 구인 증가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고용이 더 줄어들면은 금리 동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고용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소리죠. 이런 거고, 여기에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한 가지 뭐예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정책 나왔습니다. 이걸로요 금리 어마어마하게 칠 겁니다. 저희 이번에 하반기 때 주담대 금리 상단 8%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왜? 은행채 발행 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요 만기 대비 125%, 여기서 150%로 확장해 주는가 하더니 지금은 아예 폐지했다. 그러면 수신이 그만큼 안 되면요, 그만큼 은행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신금리 인상을 막겠다고 채권금리 인상을 부추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 수신금리 인상은요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은행에 넣어두는데 그걸 차곡차곡 모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수신금리 인상인 거고, 채권금리 인상은 뭐예요? 채권금리 인상이 되면요 은행채가 발행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은행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채권 발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그들이 고금리로 은행에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IMF 때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 부채를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 부채 부추기지만 기업 부채도 굉장히 고금리로 나올 것이고, 가계 부채 역시도 굉장히 고금리로 나올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막 그 빚을 많이 낸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지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무리한 빚을 내지 말아라.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빚 정도로만 했어야 돼요. 영끌에서 집 산다는 거, 이런 거는 매번 망했었던 일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대출로 올린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집값 어떻게 올랐어요? 1년 새 13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말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년 전보다 13조가 증가를 했다. 지금 디레버리징 되고 있는 거를 특례 풀어주고 50년 주담대 풀어주고 등등 금리 낮춰주고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또 규제 완화해주고, 그래서 부채를 늘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늘어난 건데,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금리가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올라갈 겁니다. 미국에서 계속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채 총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총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커진다고 그랬죠. 그 상황에서 DSR 우회해주고 풀어줬던 대출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상황이. 부채 폭탄 터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부채를 풀어주던 정부가 급격히 부채를 막는 정책을 썼다. 이거 자체가요 부채 폭탄이 터질 징조예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본인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